책끝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으로 가려 뽑은 야단이라는 책에 수록된 사랑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어려서 만난 기생을 잊지 못해 과거 공부도 내팽겨 쳐두고 먼 길을 힘겹게 달려와 우여곡절 끝에 연인을 만나게 되는 양반가의 도령과 기녀의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헤어짐을 택했던 도령이 이별 후에야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두 사람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발휘하게 되는 슬기와 지혜는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흥미진진한 우리 고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게요. 눈을 쓸며 맺은 인연. 성종임금 때 어떤 이름난 재상이 관서로 관찰사가 되어 나갔다. 관서 지방은 옛부터 아름다운 지역으로 유명하여 강산에 깃든 누대의 경치와 아름다운 여인들이 연주하는 피리며 거문고 등의 성대한 음악이 팔도에서 으뜸이었다. 풍류를 아는 호쾌한 선비나 관직을 가진 재주 있는 자제들이 즐겁게 한번 논이려고 왔다가 3년씩 머물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기녀의 이름을 적은 장부에는 자라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리고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옥퉁소를 부는 선녀라는 뜻으로 옥소선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나이는 겨우 12살이었고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자태는 세상에 맞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빼어났으며 노래와 춤사위, 피리 불고 검은고 퉁기는 것도 섬세하고 오묘하였다. 게다가 재주와 식견이 남보다 뛰어나 한시도 지을 줄 알았기 때문에 기녀 가운데 으뜸이라는 명성이 관서지방에 이미 자자하였다. 당시 관찰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는 12살이었고 눈썹이며 눈동자는 그린 것 같았다. 어려서부터 경전과 역사에 능통하고 글 짓는 솜씨도 민첩하여 붓을 들면 바로 문장을 써내려 가니 세상에서 기특한 아이로 인정하였다. 관찰사에게는 다른 자녀 없이 단지 아들 하나인데다 재주 또한 빼어났기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마침 관찰사의 생일을 맞아 아전들과 함께 추양당의 연회를 마련하였다. 기녀들의 악기 연주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잔치의 기쁨도 돼가자 관찰사는 아들에게 일어나 춤을 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두머리 기녀를 불러 어린 기녀 한 사람을 뽑아 함께 춤을 추도록 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돋게 하였다. 여러 기녀들과 감령의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모두가 꽃같은 자태와 춤솜씨를 지닌 자라안이라는 기녀만이 도련님과 걸맞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더군다나 두 사람의 나이는 마침 동갑이기도 했다. 드디어 관찰사의 명으로 한 쌍의 절묘한 춤 동작이 어우러지는데 마치
가녀린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거리고 날렵한 제비가 훨훨 날아오르는 듯 하였다. 자리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하며 그 기특하고 빼어난 모습을 칭찬하였다. 관찰사는 너무나도 기뻐 자란을 불러 상 앞에 앉혀두고 맛난 음식을 대접하고 비단까지 더하여 선물을 넉넉하게 내려주었다. 그러고는 자란을 아들의 시중을 드는 기녀로 정하여 차를 내오거나 먹을 갈아주는 일을 돕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자라는 항상 도령의 곁에 머물면서 함께 놀곤 하였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 사내와 여인으로 자라 마침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니 두 사람의 감정도 무르익어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마치 정생과 이와 장랑과 앵앵의 관계보다도 돈독하였다. 관찰사는 임기를 마쳤지만 조정에서 은혜로운 정사를 베푸르다 하여 재임하도록 하니 모두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자 관찰사와 부인은 아들과 자란이 서로 헤어지기 어려운 근심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였다. 자란을 버려두고 가자니 아들이 상사병에 걸려 몸이 상할까 염려되었고 함께 데리고 가자니 아직 아내를 맞지 않은 아들의 명성이나 품행에 방해가 될까 걱정이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런 일은 마땅히 당사자에게 물어 결정해야 할 것이지라고 생각하고는 아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사내가 여인을 좋아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훈계할 수는 없으니 내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너가 자란이와 정분이 이미 도타워 장차 헤어지기 어려울 듯 하구나. 아직 장가든 것이 아닌지라 만일 지금 너가 그 애를 데려가 함께 지낸다면 혼사길이 막힐까 걱정이구나.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자가 첩 하나를 두는 것도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 너가 아끼고 사랑하여 정녕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 한들 마음 쓸 필요는 없으니 마땅히 너 생각대로 결정하거라. 그러니 너의 생각을 숨김없이 모두 말해 보아라. 아들은 즉시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한갓 어린 기생과 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 여기신단 말입니까? 비록 제가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눈길을 주어 한눈을 팔긴 하였습니다만 이젠 그 애를 놓아두고 돌아가는 것을 해진 신작 버리듯 할 터인데 어찌 그리워하며 잊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다시 염려하지 마소서. 관찰사는 부인과 함께 기뻐하며 말하였다. 우리 애가 정말 장부답구려. 이별할 때가 되어 자라는 눈물 흘리며 오열하느라 차마 마주보지도 못하는데 도령은 간절하거나 그리워하는 기색도 없으니 이를 본 감룡의 아전이며 무관들 모두가 도령의 남다른 호탕함에 감탄하였다. 도령은 자란과 대여섯 해를 함께 지내면서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세상에서 이별할 때의 상황을 몰랐기에 이처럼 명랑한 말을 하며 헤어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관찰사는 이미 감사의 직분을 그만두고 새로이 대사헌 직책을 맡아
조정에 돌아가기로 되어 도령도 부모를 따라 서울로 돌아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령은 자란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감히 말을 꺼내거나 기색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 감시가 있어 부친은 도령에게 친구 몇 사람과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 어느 날 밤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잠이 들었는데 도령만 잠을 청하지 못하고 홀로 일어나 앞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는 추운 겨울이라 내린 눈에 달빛이 쏟아져 사방이 온통 하얗게 빛났고 깊은 산 고요한 밤이라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라곤 없었다. 도령이 달을 바라보며 자란을 생각하고 있자니 마음이 처량하고 슬퍼져 그녀의 얼굴을 한 번만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이성을 잃고 날뛸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도령은 드디어 절 앞마당에서 평양을 향해 바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머리에는 목원, 몸에는 남색 비단 옷을 걸치고 가죽 신발을 신은 채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다. 10여리도 못 가 발에 물집이 잡혀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어느 시골집에 들어가 가죽신을 집신으로 바꾸고 목은 대신에 해져서 모자챙도 다 깨진 전립을 얻어 머리에 얹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느라 항상 허기가 졌고 여관에서 겨우 잠자리를 얻어 자느라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다. 도령은 부귀한 집안의 자제로 기름진 반찬의 비단옷으로 풍족하게 자라서 한 번도 문 밖을 걸어 나가 보지 않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천리길을 가마도 없이 걷자니 비틀거려 넘어지며 기어가느라 앞으로 나아가기 힘겨운 데다 굶주림과 추위까지 더했다. 게다가 온갖 고생을 겪어 옷은 헤어져 너덜너덜하였고 얼굴은 마르고 검은 빛이 되어 거의 귀신의 몰골과 같았다. 이렇게 조금씩 걸음을 뗀 지 한 달 만에 드디어 평양에 이르게 되었다. 도령이 곧바로 기녀의 집을 찾아가 보니 자라는 없고 그 어미만 홀로 있을 뿐이었다. 어미가 도령을 알아보지 못하자 도령이 말을 꺼내었다. 내가 바로 전임 사또의 아들이요. 자네 딸을 잊을 수 없어 천리길을 걸어왔다네. 자란이는 어디 가고 없는 게요? 기녀의 어미가 그 말을 듣고 불쾌한 듯 대답하였다. 내 딸은 신임 사또의 자제분이 총애하셔서 밤낮으로 산속 정자에서 함께 지내며 잠시도 나가는 걸 허락지 않는다오. 집에 들르지 않은 지도 지금 벌써 몇 달이 되었다오. 도련님께서 비록 멀리서 오셨다지만 만나볼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됐구랴.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도 맞아들일 기미가 없는 듯하니 도령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자란이 때문에 왔는데 자란이는 이미 벌써 없게 되었고 그 어미도 이처럼 야박하게 대하니 어디 묵을 곳도 없이 진퇴유곡이로구나. 이렇게 주저하고 있던 차에 부친이 감령에 계실 적에 하급 아전 가운데 아무개가 큰 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앞둔 상황에서 도령이 그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를 모실 때마다 풀어주도록 주선하자 결국 아들의 말에 따라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일이 문득 떠올랐다.
내가 이 아전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있으니 그를 찾아가 본다면 며칠간은 잘 대해주겠지. 마침내 기녀의 집을 나서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전도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하다가 도령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자 매우 놀라면서 절을 올리더니 곧 안방을 치워 도령을 모시고는 밥이며 반찬을 한껏 차려내오는 것이었다. 며칠을 지내다가 도령은 아전과 함께 자란을 만나볼 방법을 의논하였다. 아전이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만나기란 참으로 길이 없습니다요. 만일 한 번이나마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신다면 쇠뇌가 계책을 하나 아뢰까 하는데 도련님께서 정녕 따라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령이 그 방법을 다그쳐 묻자 아전이 입을 떼었다. 지금은 눈이 내리고 난 뒤라 감령 안의 눈을 쓸고 치우는 일을 을에 성안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맡기는데 마침 쇠뇌가 이 일을 책임지고 있습지요. 이번에 도련님께서 일꾼들 틈에 끼어 빗자루를 들고 산속 정자에서 눈을 쓸면 아마도 자란의 얼굴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도령은 그의 꾀를 따라 이른 아침 여러 일꾼들과 산속 정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앞마당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관찰사의 아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문턱에 앉아 있었고 자라는 방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일꾼은 모두가 장정들이라 눈을 쓰는 일도 매우 힘찼지만 도령은 빗자루를 다루는 것조차 서툴러 다른 사람만 못하였다. 관찰사의 아들이 그 꼴을 보고 웃으며 바로 자란을 불러 그 하는 모양을 보라고 하였다. 자란이 부름을 받고 방에서 나와 처마 아래로 나섰다. 도령이 전립을 눌러쓰고 앞으로 지나가며 올려다 보았는데 자란은 한참을 눈여겨보더니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도령은 정신이 멍해져 서글픈 마음으로 아전의 집에 돌아갔다. 자라는 원체 명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한눈에 그가 도령임을 알아보았다. 말없이 앉아 눈물만 떨구자 관찰사의 아들이 이를 보고 괴이쩍게 여기며 물어보았다. 자란이 처음엔 말하지 않다가 두세 번을 물으니 그제야 비로소 말을 꺼냈다. 저는 기녀의 천한 신분으로 난군의 지나친 사랑을 받아 밤이면 비단 이불을 함께하고 낮에는 비단 옷과 맛난 음식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지도 이미 몇 달이 되었습니다. 기녀로서 영광과 행운을 다하였으니 제가 어찌 한 트럭이나마 원망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다만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어미도 나이가 많아 아버님의 제삿날이면 제가 이웃에게 빌리거나 구걸해서 몇 그릇의 제사 음식이나마 마련하였답니다. 헌데 지금은 여기에 꼼짝없이 머물러 있는 채로 내일이 마침 아버님 제삿날이랍니다. 나이든 어미만 홀로 계시니 한 그릇 밥도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에 문득 이를 생각다가 절로 슬퍼져 눈물이 났습니다. 달리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사의 아들은 사랑에 흠뻑 빠진 지 이미 오래라 자란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그러하였구나. 어째서 일찍 말하지 않았더냐? 곧바로 제사용품을 성대히 갖춰 자란에게 주면서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오도록 하였다. 자란은 거꾸러져 넘어질 듯 집으로 돌아가 어미에게 물었다. 제가 알기로 전 사또의 자제이신 아무개 도련님이 오셨다지요. 필시 우리 집에 계시리라 여겼건만 지금 여기 아니 계시니 어디로 가신 건가요? 아무개 도령이 과연 너를 보려고 맹걸음으로 와서 며칠 전에 집에 들렀더구나. 하지만 너는 진작 감령에 들어가 서로 만날 기회가 없기에 내가 그리 말했더니 곧장 떠나더라. 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자란이 목 놓아 울면서 어미를 나무랐다. 이는 사람의 도리로 차마 할 일이 아니거늘 어머니는 어찌 그리 하셨단 말입니까? 저는 도련님과 같은 해 태어나 12살이 되어 사또님 생일잔치에 춤을 올리던 날에 온 감령 사람들의 추천으로 도련님과 짝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이 도운 덕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하늘이 맺어준 짝이니 이것이 제가 도련님을 저버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곁을 떠나지 않다가 장성하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겨 서로를 아끼는 정과 서로를 이해하는 즐거움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 비길 만한 경우가 없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잊을지라도 저는 죽어도 잊을 수 없으니 이것이 제가 저버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전임 사또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자식의 짝이라 여기시어 미천하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가련하게 여기시고 내려주시는 물건도 넉넉하여 하늘과 같은 은덕이 세상에 드물었으니 이것이 제가 저버릴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평양 땅은 큰 길에 당해 있어 사대 보며 귀인들이 배틀에서 천을 짜는 북처럼 바삐 왕래하니 제가 지금껏 지켜본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빼어난 도량이나 인품, 민첩하고 넉넉한 재능도 도련님 같은 분이 없지요. 제가 평소 등나무나 칡넝쿨같이 그분에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것이 제가 저버릴 수 없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버리시더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염치도 모르는 사람이라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한 채 지금은 위세를 떨치는 새 도련님에게 다시금 아양을 부리고 있거늘 품행이 바르지 못한 미천한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이 제가 저버릴 수 없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천한 저를 위해 고꾸라지고 넘어지는 낭패를 당하며 오셨건만 어떻게 차마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없었더라도 어머니는 우리를 돌보시던 정성과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어찌해서 한 그릇 밥이라도 차려 머무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도리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거늘 어머니는 그리 태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참을 울부짖다가 이윽고 가만히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평양성 안에 도련님이 머무실 곳이라고는 없을 테니 필시 아무개 아전집에 계실 거야. 자란이 곧바로 일어나 아전의 집으로 달려가 보니 도령은 과연 그곳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뿐 한마디도 나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자라는
도령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 술과 안주를 정성껏 차려드렸다. 밤이 되자 자란이 도령에게 말하였다. 내일이면 다시 만나보기 어려울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 사람은 드디어 몰래 도망가기로 계획했다. 자라는 자신의 옷상자에서 술을 놓은 비단 옷을 꺼내더니 옷 속에 솜을 빼어 무게를 줄였고 금과 옷구슬로 장식한 비녀와 놀이개처럼 가벼운 장신구를 꺼내 2개의 보자기에 나누어 쌌다. 밤이 깊어 어미가 한창 잠든 틈을 타 두 사람은 짐을 지거나 머리에 이고 몰래 달아났다. 그리하여 양덕과 맹산 지역의 깊은 두메 산골을 찾아 들어가 시골 사람의 집에 몸을 맡겼다. 처음에는 그 집에서 품팔이를 했는데 도령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에 서툴러 자란히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여 입에 풀칠을 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몇 칸 초가집을 얽어 거처할 수 있었다. 자란히 옷감 짜는 일에 힘쓰며 밤낮으로 게으름을 부리지 않은 데다 집을 떠날 때 가져왔던 옷가지며 비녀와 놀이개 등을 가끔씩 팔아 생활에 보태니 먹을거리와 입을 것이 모자라거나 끊길 정도는 아니었다. 게다가 자란히 이웃 사람들과 잘 지내며 인정도 얻어 곤궁하게 새살림을 차린 모습을 본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 도와주자 마침내 편안히 생활하게 되었다. 한편 산사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깨어나 모두들 놀라 곧장 스님들과 함께 주변의 산을 구석구석 찾았지만 끝내 도령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도령의 집안에 사실을 알리니 깜짝 놀란 식구들은 수많은 노비들을 모아 절 근처 몇십 리까지 며칠이나 두루 찾았지만 결국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요물이나 여우에게 홀려 죽은 게 아니라면 사나운 호랑이에게 물려간 게 분명하다고들 말하였다. 이에 도령이 죽었다 여겨 초혼을 하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다. 새로운 관찰사의 아들도 자란히 돌아오지 않자 이방을 시켜 그 어미와 친척을 가두고 찾아내라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으니 더 이상 자란을 찾지 않았다. 자란은 살림이 자리를 잡게 되자 도령에게 말을 꺼내었다. 도련님은 제 상가의 독자신데 한갓 기녀에게 마음을 뺏겨 부모님도 버리고 깊은 두메 산골로 도망쳐 숨어 지내느라 집안에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니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행색도 볼품없어 여기서 늙어 죽을 수도 없고 집안에 돌아갈 면목도 없으니 도련님께선 장차 어쩌시렵니까? 도령은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나도 염려하는 일이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부족 하나마 옛날의 허물을 덮고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계책이 하나 있답니다. 위로는 다시 부모를 모시게 되고 아래로는 세상에 출세할 수 있을 텐데 도련님께서 하실 수 있으실지요? 어떤 계획이란 말이오? 오직 과거에 급제해 이름을 날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지요. 제가 낱낱이 말하지 않더라도 도련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도령은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를 위한 낭자의 생각이 지극하오. 그렇다면 어떻게 책을 구했는다지? 걱정 마세요. 제가 도련님을 위해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자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책을 얻을 수 있다면 값은 따지지 않겠노라고 말을 해두었다. 하지만 워낙 외진 산골 마을이라 한참이 지나도 책을 구할 수 없었다. 하루는 지나가던 보부상이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반려하자 마을 사람이 벽이나 발라볼까 하고 책을 사는 것이었다. 자란이 겨우 빌려다 도령에게 보여주니 근래 우리나라에서 과거 공부를 위해 지어놓은 문장이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혀 있고 책도 한말들이만큼 커서 거의 몇천 편의 글이 담겨 있었다. 도령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오. 자라는 곧장 그 책을 사서 도령에게 가져다 주었다. 도령은 책을 얻고 나자 외우고 읽기를 그치지 않았다. 밤이면 등불 하나를 밝혀놓고 도령은 왼편에서 글을 읽고 자라는 오른편에서 몰래를 돌려 시를 뽑으면서 불빛을 나누어 서로의 일을 했다. 도령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자라는 그때마다 성을 내고 꾸짖어 독서에 힘쓰도록 격려하였다. 이처럼 하기를 새 해가 지나자 원래 글재주가 뛰어났던 도령인지라 글을 짓는 솜씨가 일취월장하여 문장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상이 머릿속에 샘솟듯 가득 차 붓만 들면 바로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넉넉하고 아름다운 솜씨는 맛을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마침 나라에서 공자를 모신 문묘에 임금이 직접 참배한 자리에서 치르는 시험인 알성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자라는 드디어 양식을 마련하고 행장을 꾸려 도령이 과거를 보도록 하였다. 도령이 걸어서 상경하여 성균관에 마련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니 임금께서 수레를 타고 친히 납시어 제목을 내걸었다. 도령이 붓을 한번 휘둘러 나가는데 마치 샘물이 용솟음 치듯 생각이 솟아나와 곧바로 답안지를 적어 시험관에게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거 합격자 명단을 내걸 때가 되어 임금께서 명단을 뜯어보라 명하시니 과연 도령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 도령의 아버지는 이조 판서로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임금께서 이조 판서를 불러다 말하였다. 지금 장운한 사람이 그대의 아들인 듯하구나. 그런데 다만 부친의 관직을 대사헌이라 적었으니 이게 무슨 까닭인가? 그러고는 시험지를 펼쳐 보여주도록 명하자 이조 판서는 그것을 보고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바로 신의 아들이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산사로 글을 읽으러 갔다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자취를 감춰 끝내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분명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 것으로 여겨 절의 뒷곁에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른 지 벌써 3년이 지나 탈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은 다른 자녀가 없이 단지 이 아이 하나가 제주며 품행이 준수하였기에 뜻밖의 아들을 잃어 슬프고 아픈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제 시험지를 보니 과연 아들의 글씨가 맞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당시 신이 대사헌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아마도 이렇게 적은 듯하옵니다. 아들이 3년씩이나 어디로 갔다가 지금 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지는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곧바로 도령을 불러오도록 명하였고, 도령은 과거 합격자 명단을 내기 전이라 유생들이 입는 복장 그대로 궁궐에 들어가 임금을 배웠다. 곁에서 임금을 모시던 신하 중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께서 도령에게 산사에서는 무슨 연고로 나갔으며 3년을 어디서 머물렀는지 등을 친히 물으시자 도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하였다. 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옵니다. 부모를 버리고 도망에 숨어 지내며 인륜을 어긴 죄를 지었으니 무거운 벌로 다스리길 원하옵니다. 임금과 아비 앞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비록 잘못한 것은 있다만 내 너를 벌하지 않으리니 너는 사실대로 하려라. 도령은 즉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을 세세하게 아뢰었다. 좌우의 신하들 모두가 도령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였고 임금도 깊이 탄복하고 기이해하며 도령의 부친에게 명을 내렸다. 그대의 아들이 지금 벌써 잘못을 뉘우쳤고 부지런히 공부한 끝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네. 젊은 남자가 잠시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일은 깊이 허물할 것이 못되니 이전의 죄는 모두 용서하고 장차 큰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 기녀 자라는 함께 산속으로 도망가 몸을 숨긴 일이 이미 기특한 데다 묘책을 내어 잘못을 고치도록 하고 책을 구해 과거 공부를 격려하였으니 그 뜻이 아름다워 관아의 기녀 신분으로 천하게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아들로 하여금 달리 아내를 얻도록 하지 말고 자란을 정실 부인으로 삼아 앞으로 낳을 자식들도 높고 훌륭한 관직에 오르는데 막힘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는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발표하였다. 도령의 아버지가 임금 앞에서 자식을 다시 찾고 자식은 머리에 어사화를 꼽고 말에 앉아 풍악을 울리며 집으로 돌아오니 온 집안이 모두 놀라 기쁘고도 슬픈 마음이 뒤섞였다. 도령의 부모는 임금의 명에 따라 수레를 마련해 자란을 맞아오게 하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아들의 정실 부인으로 삼아 주었다. 그 뒤로 도령의 관직은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고 부부가 해로하였다. 그들의 두 아들도 모두 과거에 급제해 현달하고 영예롭게 되었다. 자란을 맹산에서 찾아오는 날 장원으로 뽑힌 도령은 곧장 육품 풍계에 나가 병조 좌랑에 올랐고 기녀 자란은 좌랑의 아내로 가마를 타고 상경했으니 맹산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이 살던 마을을 좌랑촌이라 부른다고 한다. 즐거우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